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박영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외래에서 피부과에서 흔히 보는 질환 중에 하나인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래에서 이제 손발톱 무좀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치료가 힘들고 이게 이제 뿌리 못 뽑는 질환이다. 여기는 어떤 잘못된 개념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 하나씩 따져봐서 치료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이 손발톱 무좀이 현재 얼마나 잘 생기는지, 유병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손발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손발톱 간단하죠. 저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하고 생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제 이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이제 곰팡이균이죠. 이런 균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어떤 경로를 간단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진단이 안 됐을 때 잘못된 진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이게 과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인지 이런 치료의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제 이 손발톱 무좀이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히 인제 환자의 평소의 이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질환, 당뇨 같은 기저질환들이 이런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손발톱 무좀이 얼마나 잘 생기는지 저희 외래에 오시는 환자 중에 아마도 랭킹 한 5위 안에 이 손발톱 무좀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인제 요즘 외래에는 이제 노인 환자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쪼끔 시간은 됐는데 2018 년도에 이 저희 병원 인제 저희 과죠. 피부과에서 심평원 자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국내에 손발톱 무좀이 얼마나 생기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나온 게 100명 중 한 3.5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때도 60대 70 대가 굉장히 호발 연령이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이제 노출이 많으니까 많이 인제 병원을 방문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도 벌써 한 7-8년 전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인제 더 그때보다는 노인 환자들이 꽤 많이 늘었고 또 우리가 이거는 심평원 자료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발톱 무좀이 보기는 흉해도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해도 이제 좀 다른 치료를 해서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환자도 꽤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는 아마 한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 이 무좀 뭐 얼굴부터 이제 발까지 여러 군데 이제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도 한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하는 건 그렇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손발톱 한번 이제 엄지 손톱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인제 좌측의 그림은 나에서부터 전후 좌우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우측은 이걸 옆으로 놓고 본 그 모식도 있는데 이 보시면 오늘 인제 뭐 뜨는 달이 아마 초승달인지 모르겠는데 초승달이라고 하는 하얗게 된 초승달처럼 보이는 하얀 부위가 보일 겁니다, 엄지에. 약간 나오죠. 그 부위를 인제 르누라 초승달이라고 그러고 고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뭔가 이게 피부인데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 부위가 있죠. 이게 인제 큐티클에서 껍질이죠. 예, 이 피부에 감싸고 있는 요 어 네일의 판을 감싸고 있는 부위고 그 옆에는 이제 월이라고 그래서 어 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잘 감싸고 있어서 요 네일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을 시키고 요 안으로 균이나 나쁜 물질들이 안 들어오게 요렇게 딱 감싸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요 가운데 딱딱한 부위 이게 인제 네일 플레이트 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인제 손톱을 깎는 부위 그거는 인제 끝에 엣지 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 밑에를 보면 요 밑에가 인제 아래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질이 벗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루브가 있고 요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루눌라 초승달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요 초승달 바로 밑에가 바탕질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손톱이 나게 하는 줄기세포가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다치거나 아니면 그 부위에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가서 세포가 이제 죽게 되면 이 손톱은 계속해서 비가역적으로 이제 흉터가 잡히면서 모양이 이상해지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요 손톱을 이제 제거를 하면 그 밑에는 이제 네일 바닥인데 요거 이렇게 꼭 눌러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분홍색인 것은 그만큼 밑에 이제 모세혈관이나 이런 거로부터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잘 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손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 손톱하고 발톱의 두께를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플레이트죠. 이 두께가 손톱에서는 뭐 남자 여자 조금 차이가 있는데 0.5에서 0.6mm로 돼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발톱은 훨씬 두꺼워서 1.4에서 1.65mm 정도. 요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손발톱이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손톱 깎고 발톱 깎는 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게 추측건데 어느 정도 자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손발톱 무좀이 있을 때 약을 먹거나 이제 바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 기간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하고 얼마나 이제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면 성장 속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성인에서 이 손톱이 자라는 건 하루에 0.1에서 0.15mm 정도. 발톱은 이거보다 훨씬 늦게 자라서 0.05mm.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고.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가 손톱 한 번 자를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대개 손톱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자르면 되겠죠. 한 1mm 정도. 그리고 발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톱이 이 끝에 아까 말씀드린 이 초승달부터 요 밑에 뿌리 엣지까지 말단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거기에 비해서 발톱은 한 1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들린다. 그게 결국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 발톱이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요 부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톱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완전 재생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발톱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시면 역시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빨리 잘 자라겠죠. 노인보다. 또 성별은 남성이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도미넌트 핸드라고 그러죠. 어떤 손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측 엄지 손발톱이 좌측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일을 많이 하는 손을 많이 쓰는 피아니스트라든지 뭐 타이피스트 이런 분들은 더 빨리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계절 및 시간으로 봐서는 겨울보다는 여름철이 그리고 지금 같은 밤보다는 낮에 더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균, 원인균, 곰팡이에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인균을 밝히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균은 가장 많은 거는 우리 이제 피부 사상균, 백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게 트리코파이톤 루브림이라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주가 가장 많고 그걸 비롯한 이런 백선균, 피부 사상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에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이제 캔디다라고 아마 조금 들어보시면 기저귀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발견되는 효모균이죠. 이 캔디다 알비칸스가 물리를 많이 하는 여성한테 이제 간혹 발견이 되고 그 밑으로 이제 가장 적게 되는 거는 이런 피부 사상균이나 효모균이 아닌 우리가 그냥 몰드라고 그러고 그냥 뭐
잡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공기 중에도 떠다닐 수 있고 토양에도 있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하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이게 오염이 돼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병원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균들이 어떻게 해서 이 손톱이나 발톱으로 들어가는지 감염 경로하고 이게 어떤 경우에 잘 들어가는지 그런 위험 인자를 알아보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재발을 방지한다든지 예방하는 데 이제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감염 공도는 크게 자가 전염이 있죠. 자기 몸에 자기한테 가는 건데 대개는 이제 더 많이 생기는 이제 발의 무좀, 발의 무좀도 전에 제가 한번 그 노인 그 질환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가락에 이제 맨 끝에가 이제 갈라지는 타입하고 물집이 잡히는 타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데 요 그림처럼 이제 발바닥이 각질이 두꺼워지는 타입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각질을 뿌리면 그 각질 내 이제 균들이 다른 사람한테 정상인들한테 옮겨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발바닥에 생기는 이제 발무좀을 치료 안 하면 이게 언젠가는 여기 상처가 나가는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요 큐티클이나 요 벽의 어떤 해부학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의 그림에서 요 손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 손발톱 주위염에 우연찮게 이 캔디다가 들어가서 요 안으로부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자가 전염의 경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밑에 그림처럼 좀 전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 헬스장 같이 덥고 습한 곳에 가면은 그 환자의 각질을 통해서 간접 전파가 될 수 있겠죠. 기타 뭐 이제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거나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발톱 무좀이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지 그 위험 인자를 아셔야겠죠. 거기에는 크게 국소적인 거랑 전신적인 위험 인자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적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곰팡이균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곳에 잘 자라죠.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이제 통풍이 안 되는 꽉 끼는 신발을 신는 신발 종류는 이제 뭐 군인들의 군화라든지 하이힐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장시간 동안 착용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발에 이제 땀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습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주 이제 이런 발톱이나 손톱에 외상이 잘 생기는 경우인데 특히 많은 거는 이제 등산 같은 거를 가면 조금씩 이제 돌부리 같은 새이게 되니까 미세한 상처나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 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손톱인 경우는 물리를 많이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네일 아트 같은 걸 할 때 이런 위에다 바르는 이런 물질 때문에 손발톱 표면에 통풍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 중에 이 각질층에 손상이 생기면서 거기에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무좀이나 건성과 같은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어도 또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층에서 흔히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많고 노령화가 되면 혈액순환이나 손발톱 성장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무좀균이 잘 들어갈 수 있겠죠.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훨씬 정상인에 비해서 손발톱 무좀이 많이 생기로 되어 있고 특히 당뇨병의 합병증인 말초동맥 질환이라든지 혹은 만성 정맥 부전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항암요법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라든지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를 복용하는 혹은 뭐 에이즈, HIV 감염 그런 환자들에서 훨씬 많이 생기는 곳에 있고 또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비만하고 흡연은 혈액 순환 장애하고 염증을 유발시켜서 무좀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발톱 무좀 환자들은 어떤 증상과 징후를 있는지 증상과 징후를
지난번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손발톱 무좀은 아까 발바닥에 생기는 과각화형의 무좀처럼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모양이 이상이 되고 두꺼워지고 색깔이 변해도 아프거나 가려운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이 손발톱의 색깔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누렇게 또는 황갈색 혹은 백색으로 이제 변하는 색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 점점 이 손발톱이 아까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두꺼워지고 그 밑에는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뜨게 돼서 손발톱이 박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인 변형이 오는 그런 증상을 징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오면 다 손발톱이 모양이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하면 손발톱 무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환자, 적어도 한 50% 정도는 손발톱 무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은 이 환자들은 모두 손발톱 무좀이 아닌 다른 손발톱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감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무조건 내 손톱 발톱에 문제가 있다, 좀 색깔이 이상하거나 모양이 이상했다 해서 무좀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좀이라고 본인이 자가 진단하거나 어디 가서 검사도 안 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바르면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 돈 낭비를 피할 수가 없죠. 다른 데는 발에 있는 무좀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한 4주 내지 6주면 우리가 치료가 바르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이나 발톱은 자라려면 시간이 적어도 6개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 전에 진균 검사를 해서 진짜 내가 손발톱 무좀이 맞는지 이 확진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손발톱 무좀하고 감별해야 되는 다른 한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손발톱 질환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대표적인 걸 보면 건선 환자는 손발톱에도 변화가 이제 나중에 오겠는데, 이제 이 손발톱 건선 환자들한테 흔히 보이는 거는 이게 펀치로 구멍을 뚫듯이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름방울을 하나 떨어뜨린 것 같은 이제 오일 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이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을 빨거나 아니면 뜯는 사람들 있죠. 그 외상을 스스로 줘가지고 이렇게 손발톱이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손발톱을 자세히 보시면 선에 이런 손톱에 선이 간다든지 아니면 색깔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노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물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뭐 셰프라든지 아니면 뭐 주부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해서 실제로 장갑을 안 끼고 보호를 안 하는 경우는 이렇게 손발톱이 떠서 분홍색이 아니라 하얗게 이게 떠서 불투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사진처럼 뭐 아토피가 있던 아니면 자극에 의한 피부염이 있든 간에 이런 손톱 주변에 피부에 염증이 있어서 습진이나 피부염이 생기면 결국 이게 심해지는 경우마다 이렇게 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모양의 변성이 오는 그런 이제 손발톱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편평태선이 입안에도 잘 생길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가면 손톱이나 발톱에 이런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우측 그림처럼 손톱이 어떤 경우에 몇 개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맨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손톱, 발톱 20개가 모두 노랗게 황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녹색, 황색 손발톱 증후군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 녹색인 경우는 2차적으로 수도모나스라는 그런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보는 것 중에 이제 어디 벽에 부딪히거나 어디 창틀에 끼거나 그러면 이제 밑에 출혈이 돼서 이
손발톱 밑에 혈종, 피멍이 들 수가 있겠죠. 또 이거랑 우리가 이제 흔히 감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흑색종, 손발톱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흑색종이 잘 생기는데 마치 보면 좀 유사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흑색종인 경우는 좀 진행이 되면 이 손발톱이 아닌 그 주변에 피부에 색깔이 변하는, 이건 이제 허친슨 증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조직 검사를 꼭 해봐야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노화 과정 아니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손발톱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손발톱 이영양증, 모양이 이상하다, 디스트로피가 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발톱 이영양증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손발톱 무좀하고 감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양증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손발톱이 정상적으로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총칭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염에 의해서도 올 수 있지만 외상이라든지 주변에 뭐 습진 건선 혹은 또 원형 탈모 같은 만성 피부 질환 혹은 전신 질환, 뭐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 질환, 폐 질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손톱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감별해야 되는데, 먼저 이 무좀과 다르게 손발톱 이영양증은 어떤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0개나 20개 손발톱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색상 변화도 올 수 있는데 이게 변색이 되는 것보다는 줄이 간다든지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이런 질감의 변화가 좀 뚜렷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손발톱의 무좀은 이 밑에 이제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이게 밑에 쉽게 부스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손발톱 이영양증은 반대로 손발톱이 얇아진다든지 이 표면이 그 판 자체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표면에 홈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변화를 우선적으로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손발톱 무좀은 증상이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손발톱 이영양증은 다른 피부 질환의 이런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성장 속도는 무좀인 경우는 불규칙한 데 비해서 이영양증은 성장이 매우 느리게 돼서 어떤 환자분들은 내 손톱은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깎지를 않게 됐어,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매우 느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별의 단서가 될 수 있고, 치료는 그래서 이게 균이 나오거나 배양이 되면은 치료를 충분히 해서 균을 제거하는 그런 손발톱 무좀의 치료가 되겠지만, 이 손발톱 이영양증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지, 물론 특별한 요인이 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염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손발톱 진균증은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검사는 이 KOH라는 그런 물질을 한 10% 내지 30%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제 이 각질 속에 이제 이 진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려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KOH라는 알칼리죠. 그래서 각질을 용해시킨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진균을 찾아내는 그런, 직접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외래에서 한 30분 내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검사고, 또 아까 진균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크게 3가지 얘기인데, 그 사상균이냐 아니냐 뭐 얘기를 드렸고, 이런 진균 배양을 해서 그중에 어떤 균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양행 그 배지에 심어서 이 인큐베이터에다가 한 4주 정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경우, 특히 이제 깊게 이 손발톱에 변형이 오는 경우는 그 부위를 이제 잘라서 병리 조직 검사를 나가고, 이때는 이제 곰팡이 균이 잘 염색되는 PS 같은 거 특수 염색을 해보면 잘 보일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이 진균증도 이렇게 PCR을 해가지고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어떤 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KOH 직접 도말 검사를 보시면 아까 가장 흔한 피부 사상균, 사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죠.
도마토파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균 중에 어떤 건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캔디다는 이런 실타래보다는 이렇게 스포라고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한 물방울 같은 구들이 이제 많이 군집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미경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양 검사를 해보면 어떤 균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전에 이제 샤갈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균들이 이 표면에 어떤 모양, 어떤 색깔로 자라는지 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눕혀서 볼 수 있는 사면배직, 기울어진 데죠. 거기서도 이런 앞면하고 뒷면의 성상을 보고 이게 어떤 균인지를 우리가 이제 위로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검사상으로 잘 안 나오는 데는 이런 손톱, 발톱을 일부를 잘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염색을 했죠. 아까 말한 이제 PS 같은 염색을 해보면 이런 사상균증은 이렇게 긴 것들을 실타래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특수 염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균, 아까 캔디다 같은 이스트 효모균은 이런 실타래도 있지만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게 작은 스포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조직 검사상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발톱 무좀이 일단 진단이 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전파됐는지, 요 발가락 사이라든지 발바닥이, 여기 보면 각질이 잘 보이죠. 그래서 발바닥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반드시 거기도 있으면 같이 치료를 이제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선 손발톱 무좀이 있으면 손과 발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하고 발가락 사이 이런 데가 각질이나 갈라진 그런 게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균 검사를 해보면 배양해서 이게 같은 균인지를 확인해서 전염원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대개 이제 손은 한쪽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양쪽에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은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남자에서는 이제 또 사타구니에 이게 습하고 덥고 습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균이 역시 사타구니도 옮겨가거나 또 여기가 소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손발톱 무좀을 이제 어렵게 진단을 했는데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환자한테 이 치료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치료의 주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손발톱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손발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원, 소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겠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이제 감염되는 아까 그런 경로가 있다 그랬죠. 이것을 일단 치료하면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겠죠. 옆으로 퍼지는 거를.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고령자 경우는 이거를 긁거나 아니면 또 이제 치료를 인위적으로 해서, 아마 요즘은 그런 환자가 많지 않은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제 민간요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식초나 정노환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식초를 뿌리면 이게 피부가, 우리 이 피부 장벽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지겠죠. 그러면 2차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있어서 봉화지겸,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하는 2차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균을 없애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음성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균학적으로 안치가 됐다,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달성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단계에서 치료를 했느냐, 또 원인균이 뭐냐, 또 어떤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손발톱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모양이 돌아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추승달 밑에 루눌라라고 하는 그 부위에 매트릭스에 있는 그런 우리 이 발톱이나 손톱을 나게 하는 그런 세포들이 죽게 되면은 계속해서 흉터처럼 모양이 있는 이어양위증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모양도 그렇고 균학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환자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치료를 똑같이 하는데 과연 잘 들을 거냐, 어떤 치료 선택, 옵션을 할 거냐는 우선 임상적인 분류 가지고도 대충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분류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모양을 보면 원이라는 게 이제 먼 쪽에 있다는 거죠. 요 바로 밑에 요 풀이 엣지 있는 부위에, 아니면 옆에, 아니면 그 2개 동시에 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위만 백색이 요렇게 변하는 그런 백색 표재성, 위쪽에 생기는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요 근위부, 아까 말씀드린 초승달이 있는 부위부터, 이게 사실은 또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트릭스가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징후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 이 발톱을 먹게 되거나 손톱을 먹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그냥 전체적으로 파괴가 되는 그런 전 이상성의 손발톱 곰팡이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형이라고 해서 요쪽으로만 한쪽 구퉁이만 생기는 거, 원위형, 그리고 측면형. 측면형은 또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이쪽에 이제 혈액이 이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선상형으로 이렇게 선으로 생기는 거, 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생기는 그런 타입이겠고, 아까 말씀드린 요 프록시말이라는 거는 요 초승달 부위부터 먼저 먹는 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위쪽에 뭐 이끼나 안개가 끼는 것처럼 오는 그런 화이트 슈퍼피셜 형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이제 손발톱이 완전히 이영양증이 생기는 전체 다 먹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치료를 늦게 하면은 손발톱 변형은 균은 잡을 수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균, 곰팡이를 없애는 그런 항진균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이제 대표적인데, 바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에, 이런 약한 피부에 바르는 무좀이라든지 사타구니, 아니면 얼굴에 바르는 그런 토피칼하고 다르게 손발톱 무좀에는 흡수가 안 되겠죠, 이게 연고나 크림은.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빼뽀로 갈고 그 안에다 바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이 전달되는 게 좋아져서 빼뽀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솔로 이렇게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타입의 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약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꼭 먹어야 되느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몇 개씩 수개가 다 하고, 또 많은 부위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이 바르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 우리가 이제 손톱, 발톱뿐만 아니라 이 머리털이 있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케라틴 각질이지만 딱딱한 각질이라고 얘기하죠. 요렇게 두피에도 손발톱 마찬가지로 이 진균이 침범할 수 있는데, 요런 손발톱뿐만 아니라 머리에 생기는 그런 모발이 있는 경우도 약을 이제 몇 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옵션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전에 이제 약을 먹기 전에 발랐는데 실패를 했다.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2차적으로 약제를 먹는 경우. 요 3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 이런 이제 약제들은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처방이 나가는 약들은 사실 항생제나 뭐 항바이러스제는 많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항진균제는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약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진균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진단을 명확히 하고 동반진균 감염이 있는 건지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응증에 들어가는지에서 경구 항진균제를 쓰겠다 하면은 보통 아까 손톱은 6개월, 발톱은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짧게 먹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항진균제가 하는 역할이 이걸 균을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건지 아니면 균을 사멸하는 작용이 있는 건지 또 다를 수가 있고, 이 항진균제가 기술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기간을 충분히 자라는 기간 전체를 먹지 않고 적어도 그 정도의 한 반만 먹어도 여기서 오랫동안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보통 손톱은 한 6주, 발톱인 경우도 한 3-4개월 정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이제 두 가지 계통의 약과 이제 터비나핀이 있겠고, 한 가지는 매일같이 이제 기본적인 용량을 먹어주는데 손톱은 6에서 8주, 발톱은 아까 3개월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또 이렇게 매일 먹기 힘든 경우는 하루에 먹는 용량을 2배로 늘려서 4주 중에 1주 동안은 열심히 먹고 3주는 쉬는 요런 이제 주기를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국소항진균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아까 하얗게 이제 슈퍼피셜하게 아주 옅게 있으면 이제 바르는 걸로만 치료가 되고, 이제 한두 개 있는 경우도 그런 게 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일 라커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연고 크림은 제제는 효과가 없으니까 요런 제품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선전도 하고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피코나젤 제제만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내서 하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은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는 좋은데 아직 보험이 안 돼서 꽤 비싸다는 그것도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구항진균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국소항진균제를 같이 병합해서 요법을 하면 경구제만 쓰는 것보다는 국소제를 추가했을 때, 병합했을 때 한 10% 정도의 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고 해서 굉장히 오래돼서 진규제를 먹거나 발라도 흡수가 거의 안 될 거라고 이제 우리 예측을 하는 경우는 그게 한두 개면은 손발톱을 뽑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수술이라고 그러지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한 5분 내지 10분 내에 국소 마취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판은 없어지고 밑에 이제 베드가 나와서 약을 바를 수도 있고 먹는 것도 훨씬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손발톱을 뽑는 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약도 못 먹고 진균제를 바르기도 힘든 경우는 요 부위에 이제 진균을 이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구용 진균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특성은 살진균, 죽이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라지 못하게 증식 및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살진균이라고 알려진 거는 터비나핀 제제가 있고, 정균 작용을 하는 것은 이트라코나졸하고 플루코나졸, 이렇게 무슨 아졸 계통의 약제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특장점이 있는데, 이 살진균하는 터비나핀은 피부 사상균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교적 효과가 이제 뛰어나죠. 이 정균 작용을 하는 이제 이트라코나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항진균, 즉 피부 사상균 외에 아까 캔디다라든지 몰드 일부 이렇게 좀 넓게 스펙트럼이 넓게 작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기 때문에 다른 약하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겠죠. 즉 약물 상호작용이 드문 약이 쓰기에 이제 처방하기 좋은 약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계통은 비교적 그런 게 흔하기 때문에 다른 약을 같이 섭취하기에 그것도 이제 기간이 한 2-3달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제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선택할 때 원인균이 뭔지, 그리고 이 부작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환자가 이런 약을 먹을 수 있는 나이하고 건강 상태가, 특히 간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정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터비나핀 경우에는 이 오니코마이코시스가 손발톱 무좀인데
대개 요 250g씩 아까 6주 정도 아니면 발톱이면 12주, 3개월이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아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트라코나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매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기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1주 먹고 3주는 쉬는 그런 거 펄스를 3번 정도 하면은 매일 먹는 거하고 치료 효과가 이제 비슷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루코나졸 똑같은 아졸 계통인데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을 기본적인 스케줄로 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먹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길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손발톱 백선에 대해서 왜 치료가 안 되고 또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손발톱 무좀은 흔한 질환이지만 우리가 증상이나 이런 징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딴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어떤 무좀이나 이런 다른 진균이 있으면 결국 손발톱 백선이 생길 수 있고 손발톱 백선을 치료 안 하면 그 손발톱 백선이 그 균의 소스 저장고가 돼서 다른 부위에 계속 재발하는 그런 무좀이 자꾸 재발하는 그런데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무좀약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도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간 수치 정도는 한번 체크를 미리 약 먹기 전에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특히 한 반 정도는 무좀균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 이영양증하고 모양만 이상은 그 증상하고 꼭 감별을 하고 치료를 하고 어디까지가 균학적으로 치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해양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무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와 계신데 하나씩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결의 분이고요. 발톱 무좀이 10년 넘게 계속 벌써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으로 이제 10년 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연고나 이런 것들은 발톱 무좀에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약도 몇 번 먹었는데 이제 몇 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좋아지는 듯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약을 먹고 한 뭐 손톱 같으면 6주라고 그러면 되게 부작용이 있는지는 처음 한 1, 2주 먹어보면 알고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이라는 게 괜찮다 그러면 아까 손톱이 자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자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나온 손톱에 그 새로 나온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이제 치료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뭐 이제 표시를 한다든지 자라는 그 부위를 해가면서 나한테 지금 먹는 약이 나한테 잘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색깔이 더 노래지고 두꺼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꼭 균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색이 노랗다고 해서 이게 지금 치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손발톱 무좀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형증이 생긴 건지는 한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가까운 이제 피부과에 가가지고 균 검사를 진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진단하는데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고요. 발톱 하나만 무좀이 있는데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아프거나 가렵지는 않아서 아까 증상이 거의 없다 그랬죠.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딴 사람한테 옮겨주는 그런 감염원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치료를 하셔야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다른 부위에 옮겨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꼭 치료를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달샘이 분이고요. 손톱 무좀일 때도 손톱에 흑색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드물게 곰팡이 때문에 흑색선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 흑색선은 다른 감별할 질환들이 많죠. 그냥 선만 생기면 이게 이 멜라닌 생성이 갑자기 이제 활발해져서 그런 경우가 특히 이제 애들인 경우는 그런 게 많겠고요. 또 점이 이제
보통 이제 몸에 생기는 피부에 생기는 거는 동그랗게 작게 생기는데 여기 이제 그런 점이 생긴다. 이제 모반이 생긴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흑색 선이 나타나기도 하고 흑색 선이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고 색깔도 이상하고 점점 번진다. 그리고 이제 피부까지 먹는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흑색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사진을 계속 다달이 찍으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그게 좀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빨리 이제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백방증처럼 하얀 흉터의 모래알 피부 이식 말고 비배양 표피 이식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요. 그 백반증에 이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고 세포 단위나 아니면 이제 피부 단위로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제 백반증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좀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살짝 높은 편이라 간 수치가 보통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정상치 레퍼런스 밸류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35, OTPT가 35, 40 정도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으면 이제 내과에 가서 그냥 본인이 이제 살이 찌고 아니면 약간의 지방간이 있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큰 영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할 수 있고 그거가 좀 이제 초음파까지 했는데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있다 그러면 뽑아서 바르는 걸로 치료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 써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바르는 약제가 아까 말한 엄지에 하나만 약하게 있다 그러면 또 바르는 약제도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톱 무좀 커피시고요. 발톱 무좀 때문에 피부과 가려는데 치료하는 예약을 안 받아요. 치료를 안 하는 피부과 병원도 많은데 대학병원, 예, 대학병원 오셔야 되는데요. 대학병원 오시려면 가정의학과든 피부과든 딴 과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는 의뢰서를 일단 받으셔야 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치료약이 나가더라도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꼭 그러니까 의뢰서를 먼저 꼭 피부과 아니더라도 딴 과라도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킴 분이고요. 경남제약 PM을 6개월 계속 바르면 예, 이 PM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요. 그 약의 기전은 아까 말한 무종균을 살생 그러니까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라는 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무종균이 있는 데가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각질층에 있거든요. 이 각질층을 홀라당 벗겨내는 그런 치료를 옛날에는 했었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피부과적 상식으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추운 날 홀라당 벗고 밖에 나가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부 장벽을 없애니까 다른 문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약은 가능하면 안 쓰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좋은 약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과나 어디 가서 처방을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누네코 분이시고요. 발톱 무제염은 내성 문제는 없을까요? 메가트라 캡슐로 치료했는데 재발한다면 또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세균은 우리가 이제 균 검사, 배양 검사를 할 때 내성 검사를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뭐 MRSA 같은 어떤 내성균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내성균에 맞는 잘 듣는 항생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이 항진균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외래에서 특히 대학병원이라 해도 그런 내성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약을 써야 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균에 대한 내성 검사는 어떤 그런 것만 연구하는 연구실에 보낸다든지 그런 제약회사에 보내서 그걸 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내성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관상에서는 그게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써보면 그런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약을 먹어서 이걸 죽이고 성장하는데 억제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처치를 한다든지 레이저 같은 처치를 한다 아니면 시술 이 발톱을 뽑는 그런 걸 해서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어떤 발톱이나 어떤 손톱은 듣는데 어떤 데는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소적인 요인을 없애면서 그 치료를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똑같은 약을 다시 먹는 것은 다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럭 분이고요. 굿럭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과 그 피부가 가끔 벌어져 있는 경우가 아마 뜬다고 하는 걸 벌어져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거는 무좀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적으로 무좀균뿐 아니라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많이 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그게 생겼는지 아까 발톱을 자꾸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뜯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을 우선 국소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고 균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2차적으로 이런 세균을 막을 수 있는 박테리슘 같은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를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서 발라가지고 이게 잘 붙을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다 질문이 끝나서 오늘 여러분하고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이제 시리즈 중에 소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다음번에는 소아 중에 가장 어린 연령 요즘은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많이 낳지 않기는 하지만 신생아 때부터 어떤 병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거로부터 한번 시리즈로 소아 피부 질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